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공부하게 된 민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로 하시는 자격증 모두 취득하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죠. 교재 첫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담당한 부분은 1과목에서 주로 이제 제가 1과목을 위주로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 1과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경기 분석이라는 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 제도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이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이제 금융상품 분석이라고 그래서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 또는 투자 분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투자 이론인데 과목 이름은 제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 전략 또는 뭐 투자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할 텐데 이 공부가 딱딱한 공부죠. 그리고 이 공부를 물론 금융업 종사자 분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뭐 평상시에 꾸준히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이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뭐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공부, 다른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인 분야로 학습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 진학을 하시든가 하시는 게 더 바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사실은 이제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이 자격증 수험생으로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여러분도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하셔야 고생을 덜하고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경기 분석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는데 교재 이제 첫 번째 진도가 이제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분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증권 투자를 한다. 증권이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투자 대안하면 보통 증권하면 유가증권을 얘기해서 주식이나 채권,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투자하려면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투자 분석은 크게 나눠서 두 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우리 진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하게 하겠지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어쨌든 투자 분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투자 분석은 다른 방법으로 또는 범위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종목을 접근하려면 내가 이제 투자하는 데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종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쪽에서 경제를 먼저 분석을 해요. 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종목을 골라 나가는 그런 과정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종목을 고르는 방식으로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분석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바텀업 방식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 탑다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경제 분석부터 해야죠. 그래서 경제 분석의 내용을 경제를 분석하려면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소양을 알기 위해서 먼저 경기 분석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분석을 하고 나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경기 분석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라고 할 때 경기라는 건 뭐냐? 경기라는 건 국민 경제 활동의 총체적 수준이라고 정의가 된다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 경제 활동의 총체적인 수준으로서
뭐 온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을 하면 온몸의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 안 하면 뭐 이렇게 뭐 열이 나고 그러진 않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겠죠. 이렇게 국민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활기찬지 아니면 지금 차갑게 식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경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라고 할 때 이 경기를 좋으냐 안 좋으냐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지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보는데 경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변동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변동을 하는데 변동하는 양상이 네 가지 양상이 있다는 것이 먼저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로 경기 분석에서 처음 들어가는 입구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기 양상을 O라고 이거 원계열이라고 그래요. O라고 했을 때 자, 이 전체 경기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경제가 움직인다고 할 때 이 안에는 이게 원계열이다 그러면 이 안에는 네 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섞여 가지고 전체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를. 그러면 이때 네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추세라고 하는 게 추세 변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장기적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추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추세가 이렇게 성장 추세냐 뭐 하강 추세냐 이런 추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순환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경제가 어떤 일정 주기에 따라 왔다 갔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순환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사이클릭 체인지, 사이클릭 패턴이라고 그래요. 순환적 변동. 자,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불규칙한 요소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전쟁이 이웃 국가에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권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정책이 급하게 변하거나 재해나 쓰나미 같은 재해가 뭐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경기가 확확 꺾이는데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무작위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irregular change라고 그래요. irregular.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경기는요. 계절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게 반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easons change, season, 계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고 겨울에는 건축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는 대학가에 뭐예요? 원룸이 공실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절적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전체 경기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 규칙적인 어떤 법칙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불규칙한 요소나 아니면 계절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에 일정한 패턴 같은 거 또는 규칙 같은 걸 발견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불규칙한 요소나 아니면 계절적 요소는 제거하고 요 두 개만 봐서 분석하는 게 혼란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분석할 때는 추세 변동하고 이렇게 순환적 변동 이 두 개만 결합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추세적 요소도 제거하고 순환 변동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추세 순환 변동치를 보통 경기 분석할 때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요. 경기란 한마디로 한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 즉 국민 경제의 총체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밑에 보면 개별 경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가 있어요. 그런데 이 GDP란 한 국민 경제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년이요. 동안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으로 각 부분의 생산활동과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동향을 나타내는 종합적 지표다. 그래서 GDP를 가장 많이 개별 지표로 쓴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경기가 뜨겁냐 차갑냐를 재는 지표로 GDP 같은 걸 쓰는데 GDP는 굉장히 종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GDP는 Gross Domestic 프로덕트에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국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총량입니다. 여기선 부가가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GDP를 쓰는데 이건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경기 분석할 때 GDP를 끌어들이면 물론 GDP가 굉장히 좋은 지표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밀하게 안 되니까 여기 다른 지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GDP도 쓰지만 물가지수도 쓰고 실업률도 쓰고 뭐 고용률도 쓰고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GDP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경기 순환 측정과 경기 순환 과정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자, 시계열 자료가 나오는데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네 가지 변동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전체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어지럽게 나타나는데 추세, 순환 변동, 불규칙, 그다음에 계절 변동이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적절한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경제지표의 변동 중에서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거, 경기와 관련성이 낮아서 이거는 조금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두 가지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절 변동하고 불규칙 변동은 제거한 추세 순환 변동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추세 순환 변동치가 이거죠. 그걸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 순환 변동치를 만 사용하면 추세선이 이렇게 우리가 성장 추세선이 있다 그러면 순환 변동은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요걸 두 개를 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 변동까지 제거해서 요거까지 제거했다 그러면 순환 변동은 이렇게 나타나죠. 순환 변동.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순환 변동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시점을 정점이라고 그래요. 정점, 영어로 뭐 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은 저점 이렇게 얘기하겠죠. 스로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점과 저점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때 이걸 진폭이라고 그래요. 순환 진폭 또는 심도라고 그래. 또는 진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순환 진폭 또는 순환 심도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잘라서 여기까지 똑같이 돌아올 때까지 이거는요. 측정하는 지점이 여기서 측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임의대로 정점에서 시작해서 정점 다음 정점까지 한 사이클이 완성되면 요 사이클이 이게 하나가 완성되면 이걸 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순환 주기.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경기 분석을 할 때 자, 이렇게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간을 요걸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수축 국면. 자,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를 확장 국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축 국면, 확장 국면으로 둘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이분법.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또 많이 나눠서 이렇게 정점에서 떨어지는 구간 후퇴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바닥치는 시장을 불황 시장. 그 다음에 여기 바닥치고 꺾어지면 이거 뭐예요? 회복 시장. 그 다음에 정점으로 막 치달라서 막 경기 과열로 가면 호황 시장. 이렇게 네 개로 쪼개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사분법이라고 그래요. 사분법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는요. 사분법보다는 오히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 이분법으로 분석하는 게 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법이 보다 더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경기 순환은 전통적으로 회복, 호황, 후퇴, 불황으로 나누는 사분법이 이용되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나 회복과 호황, 후퇴와 불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 국면, expansion이라고 그러죠. 과 경기 정점에서 저점까지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 국면, contraction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요 사이는 이분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퇴와 불황 사이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회복과 호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냥 이분법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컨트랙션과 익스펜션으로 이게 스테이지를 나눠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이 발생한 구체적 시점을 기준순환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도 알아놓으세요. 자, 경기가 확장되다가 수축되려면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기준순환일이라고 해요. 기준순환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크게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기준순환일이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수축 국면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확장 국면으로 바뀌는 요 시점, 요것도 기준순환일입니다. 이렇게 정점 꼭지점과 저점 바닥점, 요것이 기준순환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준순환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용어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요.
확장구가 수축의 경기 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점점까지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시작하면 다음 저점까지 요 한 사이클이 순환주기다 이거죠. 주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환의 강도로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 간의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순환 진폭 혹은 순환 신도라고 그래요. 정점과 저점의 차이, 요거를 뭐라 한다? 순환 진폭 또는 심도. 심도라는 건 깊을 심자예요. 깊다 그런 뜻이에요. 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진폭하고 같은 말입니다. 순환 심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순환 진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알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용어죠. 경기 분석을 위해선. 자, 다음에 이제 주요 경제지표, 거시경제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실물경제지표로 국민소득 계정하고 국내 총생산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다음에 중요한 게 물가지수입니다. 이 물가지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요건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제 요건 일단락 됐으니까. 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정리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3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가지수라는 게 프라이스, 요게 인덱스니까 프라이싱 인덱스라고 해둔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수고 요거는 커스터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프로덕트가 생산하는 거죠. 프로듀서 하면 생산자고 PPI 하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디플레이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놓으시는데 사실은 공식 하나를 외워야 될 건 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외우세요. 위에가 분모가 미음, 분자가 미음, 분모가 시옷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건 이렇게 해놓으세요. 명, 요건 실, 이렇게 미음실 해서 묻 이렇게 외우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CPI라고 하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 다음에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이거는 공식 같은 거 없어요. 특징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이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볼 필요 없는데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만 보세요. 481개 품목이에요. 481개 품목 정도만 뽑아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보는 건데 여러분 이거 숫자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481개니 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886개니 외우는 거 있는데 그거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다 대상으로 해서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물가지수 구성한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481개 품목인데 조사 대상 품목이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를 뽑아가지고 그 물가 추이를 분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 때문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임금이 다른 재화 가격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변동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알아놓으시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보세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시장의 1차 거래 단계에서 기업 간 거래되는 최종재, 원자재, 중간재 및 등 상품 및 상품 성격의 서비스, 일부 서비스 가격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 물가지수다. 요 특징만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886개를 뽑아서 한다느니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요. GDP 디플레이터 봅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 전체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물가 압력을 측정한다라는 게 이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가지수예요. 여기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국민경제 전체 수준에서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국민경제 전체 수준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GDP 디플레이터가 명목 GDP와 실질 GDP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한다 그랬는데 그 아래 공식이 있죠. 공식 보면 GDP 디플레이터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잖아요. 그 공식 알아놓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빵만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요. 빵만 생산하는 공장이 2000년하고 2001년 이렇게 해봅시다. 2001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2000년도에 가격하고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 국가가 빵만 만드는데 요 해 빵을 10개를 만들었고 빵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GDP는 얼마가 돼요? GDP는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원이에요. GDP가. 자, 그런데 2001년도 되니까 빵값이 120번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10개 똑같이 만들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GDP가 얼마가 되느냐? 단순하게 계산하면 1200원이 돼요. 그러면 2000년도에 1000원이 GDP였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2001년도에 12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장률이 경제가 20%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건 물가만 오른 거죠. 이런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부가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가만 오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 GDP라는 거는 명목 GDP하고 달라요. 물가 요소 같은 걸 반영해서 실질 GDP를 측정할 때는 항상 실질 GDP는 기준 연도가 2000년도다 그러면 2000년도 가격에 2001년도 그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곱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이걸 실질 GDP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 GDP를 한번 측정해 보죠. 2001년도의 실질 GDP는 100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지 않고 기준연도 물가에다가 그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GDP는 그냥 그대로 1000원이죠.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1년도의 GDP 성장, 경제 성장은 없는 겁니다. 빵프로. 이렇게 되는데 요때 앞에 있는 비견연도 그 해당 해 가격에 해당 해 생산량을 곱하면 이걸 명목 GDP라고 그래요. 1200원은 명목 GDP예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생산량의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서 구하면 이걸 실질 GDP라고 그래요. 실질 GDP. 실질 GDP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석해 보면 1200원이 명목 GDP고 1000원이 실질 GDP니까 이렇게 나누면 1.2인데 여기서 1은 빼고 항상 빼고 1은 원금 개념이니까 20% 0.2인 20%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서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뽑아내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통화량을 보겠습니다. 통화량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해해야 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뒤에 또 나와요. 기본적 분석에서 또 나오는데 통화량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통화라는 거, 화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그런데 화폐가 우리 경제 안에서 보통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뭐 가치척도라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로 쓰기도 하고요. 지불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축적 수단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이건 상관없는 건데 가치 척도나 이런 축적 수단,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교환이나 아니면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것만 보통 우리가 화폐에서 보통 많이 언급해요. 많이 언급하는데 이때 만약에 화폐를 교환 용도로 쓴다 그러면 그 교환 용도로 쓰는 걸 다 화폐로 친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교환 용도로 쓰는 걸 다 화폐로 친다면 화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로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10,000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한국은행 총재가 발행한 거 당연히 화폐죠. 그런데 이걸 지폐라고 그래요. 지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폐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 있죠. 1,000원 있죠. 5,000원 있죠. 10,000원 있죠. 50,000원 있죠. 4종류예요. 그러니까 4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화라고 해서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동전은 요즘에 보기 구경하기 힘들지만 1원도 있어요. 5원도 있어요. 100원, 50원도 있어요. 100원도 있어요. 그 다음에 500원도 있죠. 그러면 주화가 지금 5종류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원, 5원, 10원, 100원, 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종류에 돼 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지고 모든 물건의 교환 수단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이거 말고 거래할 때 쓰는 거래 수단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엄청 많죠. 여러분들 카드 쓰죠. 예금 통장도 거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교통카드 이런 것도 지불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화폐로 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 고안돼서 나온 게 우리가 화폐, 통화로 쓸 수 있는 거,
통화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통화 정책에 이용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통화 수단을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즉각적으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따라서 화폐가 금방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금방 비교적 쓸 수 있다 그러면 M1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위에는 본원 통화도 있지만 본원 통화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 알아놓으세요. M1 이게 M이라는 건 모니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1번,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LF 금융기관의 유동성, L 해서 통화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협의통화, 이걸 광의통화, 이걸 금융기관 유동성, 이걸 광의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책에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협의통화는 뭐가 있느냐? 협의통화는 일반적으로 본원통화, 현금통화예요. 현금에다가 플러스 요구불 예금이 들어가요. 요구불 예금은 여기 들어가요. 언제든지 돈 찾기 위해서 돈 주세요. 은행 가서 뭐 전표 쓴 다음에 돈 주세요. 아니면 카드로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띡띡띡 비밀번호 누르면 돈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요구불 예금은 즉시 인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강합니다. 유동성이 강해요. 현금화시키기 쉬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거였는데 요즘에 원래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다 맡겨놓고 묶어놓는 저축성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 같은 거예요.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안 찾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예금이 정기예금이에요. 이런 저축성예금 중에도 요즘에 상품 중에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이 나옵니다. 그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라고 그래요. 수시로 입출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포함시켜서 M1이라고 합니다. 현금 통화는 본원 통화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폐 뭐 4종류 통화 뭐 주화 뭐 5종류 이게 전부 다 본원 통화예요. 그래서 요 현금 통화, 본원 통화 플러스 요구불 예금 플러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MMDA라고 그래요. MMDA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M1이고 그다음 M2는 여기 있는 M1 플러스 나머지예요. 나머지인데 이 안에는 뭐 CD, 뭐 CMA, 뭐 MMF 이런 시장성 상품, 금융형 상품 다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할 건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M2에서 빠지는 게. 자, M2에서 빠지는 거 기간 항상 2년이에요. 2년 이상의 만기, 예금 만기가 2년 넘어가는 거 있죠? 금융상품 중에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은 여기서 뺍니다. 만기가 2년 이상인 것은 제외시킨다 이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광의 유동성은 별로 시험에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M2가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우리가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그래요. 복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지표로 쓴 게 M2입니다. 통화지표 관리가 M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M2까지 중요하고 M1하고 M2를 구분하고 그다음 LF하고 L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화지표별 정의 및 포괄 범위 다음 페이지 보면 협의통화, 광의통화 쭉 나옵니다. 자, 그럼 협의통화 뭐예요? 거기 보이시면 협의통화 박스 안에 보세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이렇게 돼 있죠. 수시입출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MMDA인데 수시입출할 수 있는 것은 MMF도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MMF가 포함된다 그러는데 MMF는 좀 주의하세요. 거기 당구장 표시 보세요. 단 2005년 11월부터는 이길 환매 제도가 적용된 법인 MMF는 빼야 된다 하는 거죠. 2007년 3월 22일부터는 미래가격제가 도입된 개인 MMF도 제외된다. 이거 왜 MMF를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MMF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여기 M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MMF 포함되어 있는 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여기서 명확하게 해당되는 거는 그냥 MMDA입니다. 자, 여기서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MMDA가 뭔지 아시죠? MMDA,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이건 이제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MMF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의통화 보세요.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나 협의통화 금융상품과 대체성 높은 예금 취급 간의 금융상품이 추가되는데요.
여기 M1에다가 기간물 예적금이라든지 부금이라든지 시장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기타 뭐 쭉 있는데 웬만한 거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당구장 표시 보세요. 장기, 2년 이상의 금융 상품은 제외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년 이상은 제외한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유동성하고 광의 유동성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통화 유통 속도라는 용어를 좀 알아놔야 돼요. 통화 유통 속도 한번 보죠. 통화 유통 속도는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화폐 평균 거래 횟수를 나타낸다. 즉 일정량의 통화량이 일정 기간 동안 몇 번을 회전하여 명목 GDP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래를 뒷받침하였는가를 반영한다. 해놓고 통화 유통 속도는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건 생각 마시고요. 옛날에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피셔의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이해만 해보시라고요. 자, 통화, 한 국가 내에서 풀려 있는 돈이요. 돈은 이게 머니터리 통화예요. 그리고 거래 회전율이 이게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벨로서티라고 해서 통화 유통 속도는 요거는 P 곱하기 Y하고 같다. 이때 P는 뭐냐면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에요. 물가. 요게 물가고요. Y는 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물가하고 거래량을 곱하면 제가 여기다 썼다 지웠지만 그게 뭐냐면 명목 GDP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면서 명목 GDP 빵 가격 100원에 10개 생산된다 그러면 GDP는 1,000원이다. 이때 이거는 명목 GDP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GDP라는 게 그 나라의 물가 수준 어떤 물건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거래량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명목 GDP예요. 그러면 요게 명목 GDP인데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화폐 유통 속도를 얘기하니까. 근데 명목 GDP가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전체가 한 나라의 명목 GDP가 10,000원이야. 그런데 이 나라에 팔린 모든 돈 있죠. 지폐하고 주화하고 동전하고 다 합쳐보니까 풀린 돈이 얼마가 발행됐냐면 지폐가 1,000원 발행됐어요. 1,000원. 1,000원 발행됐으면 1,000원 발행된 돈으로 10,000원어치 명목 GDP 거래가 일어나려면 전체 거래가 10,000원어치 거래가 일어나려면 돈이 몇 번 돌아야 돼요? 10번 돌아야죠. 돈이 이 사람하고 거래했다가 이 돈을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고 식당 주인한테 돈을 줬으면 식당 주인이 배추를 사는 데 쓰고 배추 가게 주인이 또 다른 물건 뭐 농약 사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돈이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돈이 한 지폐가 얼마만큼 거래를 수행했느냐 이거 회전율, 돈의 회전율 요걸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유통 속도는 1,000원짜리가 돈이 있다. 10,000원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1,000원짜리 돈이 10번 돌아야 돼요. 10번. 이게 화폐 유통 속도예요. 그러면 10번이라는 화폐 유통 속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확하게 알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명목 GDP인 P 곱하기 Y를 이게 명목 GDP예요. 요걸 통화량으로 나눈 거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 유통 속도 박스에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걸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됐는데 문제는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비 관습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화폐 유통 속도는 잘 안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고정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통화량, 적정하게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통화량 증가율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이게 증가, G가 그로스예요. 증가한다. 통화량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적정하게.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너무 적게 통화량을 발행하면 거래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디프레이션, 불황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때 우리 교재 밑에 박스가 있죠. PG 그 다음에 플러스 YG 마이너스 VG 요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통화량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냐면 PG,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YG, 실질 GDP 증가율, 마이너스 VG, V라는 건 통화유통 속도예요. 통화유통 속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면 기계적이에요. 이건 뭐 의미도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공식 밑에 이런 게 나와요. MG 통화량 증가율, 통화 증가율은
Pg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YG 실질 GDP 증가율, 그리고 VG는 유통속도 변화율. 유통속도 변화율이 화폐 유통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사실. 자, 끝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금리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금리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원인과 특징이라는 파트가 있죠. 요걸 잠깐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사실은요, 이걸 좀 부연해서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왜 변동하느냐, 경제가 왜 꾸준히 가지 않고 끊임없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경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가지 왜 이렇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여럿이 있다. 그 원인을 진단한 사람들도 다르다, 여럿이 있다 하는 거예요. 4개만 알아놓으세요. 뒤에 또 상세하게 조금 더 부연해서 하니까. 자, 4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한 사람 중에 원인 첫 번째, 수요 측면의 충격, 디맨드 쇼크가 있기 때문에, 수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케인스라는 사람입니다. 케인스 학파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놓고, 두 번째, 화폐 측면에 돈이 발행될 때 자의적으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이런 데서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발행하는 것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 즉 마니터리 쇼크라고 해서 화폐 충격을 주장한 사람이 요게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통화주의자예요. 요 사람들을 통화주의라고 그래요. 통화주의자. 대표적인 게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자,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사람들의 기대, 경제 주체들의 잘못된 기대, 좀 어긋난 기대,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기대의 착오가 일어나서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합리적 기대 이론가들이에요.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그래요. 기대학파. 그래서 요 사람들 대표자가 루카스라는 학자입니다. 루카스라는 학자, 요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서플라이 쇼크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혁신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경기도 사이클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 때나 사람들 다 스마트폰 들고선 살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건 1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기술이 나와서 우리 생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도대체 기술이나 혁신, 어떤 공급 측면의 큰 혁신이 우리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업도 바뀌고요.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정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측면이 우리 삶을 바꾸고 경기를 변동시킨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공급 측면의 충격을 얘기한 사람은 슌페터라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슌페터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척척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누가 했다 해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학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제 학사를 하려고 깊이 있게 궁금하다, 더 하고 싶다, 그건 나중에 하세요.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서 몇 가지씩 살을 붙여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고 이야기하죠.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한 사람, 두 번째 줄에 첫째,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수요 충격이라는 걸 들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줄에 끝부분에 케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는 기업가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그 기대는 기업가의 투자 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있어요. 자, 동물적 감각이라고 표현 나오죠? 애니멀 스피릿. 요 말이죠. 동물적 감각, 야수적 충동, 동물적 본능,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동물적 감각이라고 돼 있어요. 동물적 감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수요 충격이 케인스예요. 네? 앞으로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 감각. 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케인스 얘기고 이게 수요 측면의 충격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요
에 크게 의존하므로 투자는 본질적으로 기업가의 불안정한 기대의 변화에 따라 역시 불안정하게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둘째. 자,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통화량 변화와 같은 화폐적 충격. 화폐 충격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화폐 충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데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예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 순환이 나타나는 것은 통화 당국의 지 멋대로 이런 뜻이 자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자의적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단락 셋째.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기대가 이게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루카스라는 말 나오죠. 루카스. 여기다가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 줄에 일반 물가 수준의 변화 등에 대한 판단 오류가 생겨. 오류. 불완전한 정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오류로 인해 경제 주체들은 제품의 생산 요소의 공급과 수요를 변화시켜 결국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넷째.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와 같은 공급 충격이요.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 혁신 이런 거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슌페터 여기까지 말해놓았어요. 슌페터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하는 학자들을 봤고요.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는데 경기 변동은 지속성, 변동성, 공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경기 순환의 두 번째 핵심적 문제는 경기 상승 또는 하락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 또한 지속된 경기 상승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즉 경기 변동의 지속성 그리고 변동성에 관한 문제다. 경기 변동이 왜 지속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왜 경기 변동이 꺾여서 상승이 하강이 되고 하강이 상승이 되는 그런 원인이 뭐냐? 즉 변동성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는 거죠. 자, 또한 경기 순환 과정에서 생산,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 지표들과 산업분별 생산, 고용, 투자 등의 공통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를 경기 변동의 공행성,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라고 그래. 공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단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편 경기 변동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제기되었다. 먼저 유발 투자를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 밑줄. 유발 투자 강조하는 견해. 유발 투자 나오고 뭐 독립 투자 이런 거 나오면 다 케인스예요. 그래서 케인스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가격이나 임금 경직성을 근거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견해. 이런 게 있어요. 가격 경직성, 임금 경직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는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또한 자본주의 투자에서 건설 기간이 길다. 건설 기간을 강조하는 견해가 세 번째 견해예요. 지속성을 설명하는 견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순환은 세 번째 단락에 전 기간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설 투자였다 하는 거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두 번째 요인은 해외 부분이다. 해외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통화는 대체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은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은 순환 심도, 변동성, 공행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순환 심도는 순환 진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경기 변동을 잘 반영하는 변수를 채택하여 확장기와 수축기에 나타난 변동폭을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두 번째 단락이 변동성이 이번엔 변동성은 경기 변수 증가율의 표준 편차 동그라미.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다음 그 밑에 단락 공행성. 공행성은 경제 변수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특성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경기 전환점과 시차 분석을 통해 측정됩니다. 두 가지예요. 공행성 측정은 경기 전환점, 시차 분석을 통해서 측정된다는 사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